6방법 강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방법부터 5방법을 쓰고 그 신축 적용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 이제 하나씩 들어오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변질 손상 물품을 좀 먼저 넣어놨는데, 변질 손상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내가 어떤 물건이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다인데, 그 상황이 내가 애초부터 그렇게 상태 안 좋은 것을 주문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변질 손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문한 거는 정상적인 물건을 주문을 했는데 실제로 들어온 물건이 보니까 변질 또는 손상되었다. 이제 이 경우를 항상 생각을 하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변질 손상 물품이 나왔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제 1방법부터 이제 쭉 적용하는 방법을 써야 될 텐데, 지금 이제 우리 특수 가격 물품을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고시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데, 지금 변질 손상 물품 같은 경우는 우리 협정에 있는 내용들을 쭉 굉장히 잘 표현을 해 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일단은 이제 사실은 이제 고시 31조가 만약에 변질손상 물품에 문제가 나오면 그대로 써도 굉장히 좋을 만큼 논리적으로 잘 써 있는 규정이긴 한데, 왜냐면은 이제 보면 그 이제 예를 들면 그 방법 중에서 방법을 여러 개 나열을 해놓고 그 중에서 이제 원하는 거를 가져다 쓰면 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놓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고시 31조는 보면 순차적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아래 그 규정들을 순차적으로 규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쭉 한번 보면 1방법, 2방법, 3방법을 뭔가 순차적으로 그 확대 적용하는 방법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1방법, 5방법을 못 쓰니까 여기까지 왔겠지만, 여기까지 왔을 때는 우리 신축적 적용은 그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지켜져야 된다라고 했었으니까 그 내용이 이제 그대로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도 답안에도 어떻게 쓸지를 한번 보면 이제 좋은 키워드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그 1방법도 이제 신축 적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실제 지급 금액 자체는 내가 이제 주문해서 대금을 지급한 그 금액은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이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라는 말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지급한 것은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이 아니니까 그 가격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정상 물품 가지고 변질 손상 물품을 평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무리 실제 지급 금액이 중요한 원칙이라 하더라도 뭐 그걸 가지고 결정할 수는 없다. 근데 만약에 어떤 금액으로, 만약에 내가 총 100kg을 주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 뭐 20kg은 뭐 날아가서 없어져 버렸고 나머지 80kg은 정확히 제대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내가 전체 지급 금액 중에서 80%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지고 그 실제 지급 금액을 살리는 방식이겠죠. 그걸 살려 가지고 80%만큼만 이제 가져다 쓰는 방법. 그 방법은 뭐 1방법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방법으로 과세가 결정하는 거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도 이제 순차적으로 가는 방법인데, 뭐 예를 들면 2방법 나오고 3방법 나오겠죠. 근데 2방법, 3방법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신축 적용을 해석하는 방법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선적일 다른 경우에도 쓸 수 있다라든지, 뭐 생산국 다른 경우라도 쓸 수 있다라고 하든지, 뭐 여기 표현은 없지만 선적일이 뭐 90일이 넘어가는 것도 쓸 수 있다라고 하든지, 2방법, 3방법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시면 되고, 4방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동일하게 판매된 실적이 없어도 쓸 수 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90일 요건을 180일로 늘려서 쓸 수 있다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90일 원칙적인 4방법 요건이 아니죠. 여기서는 지금 6방법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원래는 90일 이내에는 무조건 판매된 것만 가지고 국내 판매가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90일 넘어가는 것도 신축성 있게 쓸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6방법이니까 가능한 얘기겠죠, 당연히. 뭐 그렇게 하고, 그럼 이제 그렇게까지 쭉 내려와서도 안 됐을 때는, 그리고 이제 변질 손상 물품을 만들기는 힘들 테니까 그 5방법을 쓰기는 또 당연히 힘들 거고, 그래서 이제 쭉 내려와서 보면 그런 방법들도 안 됐을 때는 최후의 방법으로 보는 방법이 그 이제 5호에 나와 있는 거죠. 5호에 보면 뭐 끝에 보면 뭐
다시 결정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쓰든지 아니면 구매자 판매자 간의 뭐 공인 조사 기관의 조사 가격, 수리 또는 개체 비용을 감안한 가격, 보험회사의 보험액 등을 가지고 과세액을 결정한다. 그렇게 하고 그 윗줄 그 5호 맨 위에 있는 말, 그러니까 결국은 변질 손상 물품의 가격이긴 한데 우리는 변질 손상되지 않은 물품의 가격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뭐 재협상된 가격, 공인조사 가격 또는 뭐 개체 비용, 수리 비용, 그다음에 보험에서 보상액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결국 이제 만들어진 가격으로 쓰는 방법은 우리 지금까지 1방법에서 5방법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가격 결정 방법들이잖아요. 근데 정 안 되면 뭐 그런 것들 기초해서 쓰는 것도 다 용납을 해주겠다라는 게 우리 협정과 우리 그 관세법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시 관련된 규정이 해설 3.1인데 해설 3.1은 제가 몇 번 해드리긴 했는데 한 번만 더 볼게요. 이렇게 표로 좀 정리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손상된 게 먼저 나오죠. 손상 같은 경우는 뭐 전부 손상된 거, 그다음에 일부 손상된 거 좀 나누시고, 그다음에 계약이랑 상이한 거. 그래서 뭐 계약 상위 같은 경우는 뭐 제일 첫 번째는 뭐 재수출되거나 뭐 멸실 거나 아니면 인수하거나 이렇게 좀 틀을 잡아놓고 해설 3.1을 보시면 훨씬 좀 이해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내가 수입한 물건이 오는 과정에서 일부 손상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전부 다 손상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협정에서 생각하는 어떤 케이스들을 보면 협정에서는 이제 손상 물품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전부 손상됐을 때와 일부 손상됐을 때를 그 두 가지를 이제 같이 구분을 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 협정상으로 봤더니 어떤 수입 물품이 전부 손상되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전부 손상됐을 때는 수입 물품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 납세 의무가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만약에 손상이 일부만 됐다라고 했을 때는 저 일부에 해당하는 부분 내지는 재협상된 저 일부에 해당하는 가격 내지는 정상 물품에서 뭔가 감액된 가격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방법을 최대한 써서 살려낼 수 있다,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뭐 2방법의 형태가 됐든 뭐 6방법의 형태가 됐든 뭐 그런 식으로 관세 평가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고, 계약 물품과 계약과 상이한 물품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도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인수하는 경우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케이스인데, 인수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냥 바로 재수출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멸실이나 폐기해버리는 경우라고 하면 재수출 멸실 폐기했을 때는 관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케이스를 하나 또 예시를 들어놓고, 그 다음부터 인수했을 때는 계약과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뭐 분필을 주문했는데 볼펜이 나왔다든지, 그러면 볼펜에 대한 가격은 애초에 없었잖아요. 분필 가격은 있었는데 분필은 안 들어왔고, 분필 달라고 가격을 지급을 했는데 볼펜이 들어왔으니까 이 볼펜의 실제 지급 가격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어 쓸 수 없으니까 뭐 밑으로 내려간다 뭐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저 불충족하는 물품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불충족한 이유에 그 불충족한 거에 대해서 뭐 보상액이라든지 뭐 감면액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협정에서 얘기하기로는 만약에 인수했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불일치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실제 지급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 기초로 해서 일방법도 충분히 계산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손상이나 계약 상의가 있어서 대체품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 대체품도 관세 평가를 당연히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관세 내야 되니까 관세 평가가 나와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 그럼 이제 대체품이 들어왔으니까 원래 들어온 일부 물품이나 원래 계약 상의한 인수한 다른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세 평가는 얘랑은 논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대체품이 들어왔으니까 대체품도 평가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추후 선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음에 뭐 볼펜 분필을 주문했는데 볼펜이 왔으면 분필을 다시 보내줄 거잖아요. 그러면 얘의 관세 평가 어떻게 할 거냐면 애초에 내가 볼펜 이거 살려고 돈 지급한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충족시킨 걸로 다시 들어온 걸로 봐서 이 가격 갖다가 그냥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함께 송부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100kg을 주문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협정상 표현이 그래요. 운송수단 가장자리는 뭐 손상이 좀 많을 걸 예비를 해서 110kg를 미리 보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들어온 게 뭐 한 105kg는 실제로 손상이 됐고 105kg가 들어왔다. 그러면 나는 100kg 주문했는데 105kg가 들어온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 관세평가 어떻게 해야 되냐? 5kg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세평가 할 거 없이 그냥 100kg 했는데 그 100이 제대로 오기 위해서 5kg가 더 온 걸로 봐서 그냥 관세평가 다시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규정인 거죠. 그래서 요 흐름인데 저는 어떤 이런 흐름이 내용 자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협정에서 구분하는 기준점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보통 손상물품이라고 하면 뭐 일부가 손상됐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에서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손상됐지만 일부가 살아 있으면 그만큼에 대해서 뭐 감액하거나 뭐 아니면 재협생된 가격 가지고 내지는 보험회사에서 뭐 한 가격 가지고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규정해 놓고 있는데 전부 손상됐을 경우도 있다. 이때는 관세평가 대상이 애초에 아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먼저 얘기해 놓고 이 얘기 푸는 거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 협정을 좀 아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손상물품이라든지 계약상의 물품이라든지 대체품이 나왔을 때는 뭐 만약에 물어본 거는 요걸 물어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써놓으면 좀 협정에 대해서 뭔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의 답안이구나라는 것이 좀 눈에 띄겠죠. 그렇게 쭉 보시면 되고 제가 이 해설 3.1은 좀 이렇게 쭉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정리한 부분들 쭉 보실 수 있으실 거고 뭐 예를 들면 16페이지 보면 실제로 이제 협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손상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뭐 관세 납부의 의무가 없다라고 해놨고 B 부분적으로 손상되거나 잔존된 가치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뭐 전부 다 재수출 멸시를 폐기했을 때는 없는 건데 그 중에서 뭐 일부 있다라고 하면은 뭐 1방법, 2방법, 3방법, 4방법, 5방법이 순차적으로 쭉 어떻게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쭉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를 가서 그럼 결과적으로 1방법부터 5방법까지 쭉 다 안 됐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고 했더니 뭐 재협상된 가격이나 감액된 가격을 가지고 관세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제 17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쭉 돼 있으니까 아마 좀 이 틀을 가지고 해설 3.1을 읽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21페이지는 여행자 휴대품인데 뭐 이런 부분 사실은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뭐 때가 되면 그냥 암기를 하면 되는 뭐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 지금 여행자 휴대품 같은 경우는 아까랑 조금 다르게 순차적 적용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 관세청장이 조사한 가격, 그다음에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가격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 뭐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하고는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좋은지는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평가 협정상 뭐 우열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쭉 보고 이럴 때는 이런 가격 쓰면 된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이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쭉 뭐 보면 여행자 휴대폰과 관련해서는 뭐 규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기회가 되시면 그냥 순서대로 그러니까 순서를 외우라는 말이 아까처럼 뭔가 순차적 적용 때문에 순서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채점하기 편하게 그냥 순서대로 쭉 외우시면 되는 건데 조금 특이한 거, 그러니까 뭐 더 디테일한 규정이 있는 부분이 그 4조에 있는
해당 물품과 동종 동질 또는 유사 물품이 국내 도매 가격의 시가 역산율을 적용해서 과세 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사방법이랑 좀 비슷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도매 가격에서 어떤 마이너스 해오는 방식을 통해서 과세 가격까지 도달하는 방법인데 이것만 한번 더 볼게요. 22페이지 그 두 번째 박스 3항에 보면 1조 4호의 시가 역산율은 하고 나온 표현이 있죠. 그 밑에 쪽 박스에 시가 역산율은 국내 도매 가격에서 그러니까 개념이 뭐냐면 국내 도매 가격에서 이윤이랑 판매 비용, 수입 제세와 수입 관련된 비용 우리 사방법에서 빼는 비용들이죠. 판관비, 그러니까 이윤과 판매 관리비 두 개 합쳐서 매출 총 이익이죠. 거기다가 수입 제세와 수입 관련 비용, 그러니까 관세와 뭐 국내 운송 비용 같은 수입 관련 비용들을 빼기 위한 비율을 말한다. 결국 이제 그거 빼고 싶다는 얘기죠. 그거 뺀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도매 가격, 그러니까 최초 거래 단계에서 판매된 거에서 뭐 GM과 각종 뭐 세금과 판매 비용을 다 뺀 비용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에 보면 국내 판매 가격을 뭐 산정하는 방법인데 뭐 판매 가격이 여러 군데 있을 때는 뭐 몇 군데 이상의 뭐 평균 가격을 쓰고 뭐 이런 건데 뭐 너무 디테일해서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국내 도매 가격 실제로 이 물건이 얼마 정도에 팔리는구나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사방법처럼 역산해서 빼오는 방법으로 시가 역산율이라는 것을 구해서 그것을 빼면 결국 이제 사방법도 국내 판매 가격부터 쭉 내려오니까 관세 평가 가격까지 내려왔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내려오는 방법을 가지고 관세 평가할 수 있다. 여행자 휴대품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1번부터 6번까지 방법을 좀 암기를 하시되 조금 더 부연 설명 한 가지만 더 외우신다고 하면 시가 역산율의 정의 아까 말씀드렸던 사방법 논리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암기하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 역산율의 범위 정도까지만 같이 암기해 놓으시면 여행자 휴대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4페이지에 있는 임차 수입 물품은 이거 은근히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시험에 나왔던 문제라서 한번 보는데 이게 사실은 좀 어렵게 계산 문제까지는 안 나오고 그냥 개념만 묻는 문제가 한 번 나왔었는데 요거 사실 조금 간단한 계산 정도는 같이 오늘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보면 임차 수입 물품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거 쭉 떠올려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일단은 그 수출 판매로 볼 수 없다. 임차 수입 물품 같은 경우 수출 판매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이었죠. 근데 이거 한번 쭉 보면 결국은 뭐 이거예요. 그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해외에서 이제 자동차를 수입해오는데 이게 1억이래요. 근데 1억짜리를 내가 다 주고 사기는 좀 뭐하고 내가 3년만 타고 싶다. 3년만 타고 다시 반납을 해버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3년만 타고 다시 반납을 하니까 그 3년만 타는 사람한테 1억 내라 그러면 안 타겠죠. 이거는 내가 1억을 내면 평생 내가 타다가 뭐 폐차할 때까지 타다가 아니면 타다가 질리면 또 돈 받고 팔고 뭐 이런 개념인데 그냥 내가 3년만 타려고 하면 결국은 뭐 예를 들면 뭐 초기 비용, 초기 선납금 1,000만 원 그리고 뭐 매년 그러면 뭐 총 뭐 5,500만 원이 되겠네요. 5,500만 원을 내면 3년 동안 1억짜리 자동차를 내 마음대로 탈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개념상으로 보면 뭐냐면 이 자동차, 그러니까 결국은 거래되는 물건 자체는 자동차예요. 그렇죠? 해외에서 자동차가 우리나라 넘어오는데 살려면 1억, 3년 동안 탈려면 뭐 5,500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개념상으로 보면 이거는 자동차의 밸류인 거고, 이거는 자동차를 3년 동안 쓸 수 있는 코스트인 거예요. 이 5,500만 원이라는 거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결국은 이런 임대 방법과 이 매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매매가 아니잖아요. 우리 전에 막 무슨 뭐 보나파이드 세일 뭐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이제 정식으로 내가 이 물건을 다 구매해서 소유권을 넘겨오고 위험과 비용을 다 부담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사용만 하고 그 사용에 대한 대가 코스트를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 관세 평가는 항상 지금까지도 뭐 커스텀스 밸류, 트랜잭션 밸류 이런 표현들을 썼지 한 번도 코스트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어요. 관세 평가 자체를 할 때는.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하자 보증의 코스트 내지는 생산 지원의 코스트라는 표현을 쓰긴 했었는데 수입 물품 그건 이제 뭐 가산하는 방식이었죠. 근데 수입 물품 자체는 밸류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임차 목적으로 자동차를 1억짜리 자동차를 들어왔을 때 5,500만 원을 지급했고 말고는 아무 의미가 관세 평가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럼 당시 이 자동차가 실제로 1억에 거래되는 자동차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 1억이라는 말은 그냥 전반적으로 1억에 판다는 말이지 내가 실제로 트랜잭션이 일어나서 1억을 지급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억은 참조할 수 있는 가격뿐이지 일방적으로 쓸 수 있는 1억은 아닌 거예요. 내가 실제로 이걸 주고 샀으면 1억이 맞는데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참조 가격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못 쓰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5,5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관세 평가를 한번 어쨌든 1억짜리처럼 관세 평가를 예를 들면 이거는 실제 가격이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가격이긴 한데 전체 밸류를 포함을 못 시키는 것뿐이고 이거는 이제 밸류를 포함한 가격인 것 같긴 한데 실제성을 입증할 수 없는 가격이고 뭐 이런 상충된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럼 이제 결국 이 임차 거래도 이 판매랑 좀 근접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예를 들면 자동차가 보니까 한 5년 정도 타면은 조금 더 길게 해야 되나? 한 10년 정도를 타면은 예를 들면 10년 정도를 타면은 분명히 뭐 더 이상은 이게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근데 회계적으로는 그런 걸 뭐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10년을 타면은 결국 이건 누가 아무도 안 사갈 것 같다. 그 수준까지 내려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이 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할부 거래 같은 거랑 좀 비슷한 거죠. 결국은 내가 한 번에 돈 주고 살 수도 있지만 어떤 그 이 자동차를 탈 수 있는 내구 연한 동안 끝까지 내면서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씩 10년을 내면서 이걸 탈 수도 있는 뭐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 내구 연 동안 전체적인 비용을 다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도 임차 거래 형태이긴 하지만 매매 거래와 비슷한 형태를 가질 수가 있겠더라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1억짜리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내가 지금 1억이 있으면 딱 1억 주고 사면 좋겠는데 내가 한 3년 뒤에 돈이 조금 더 생길 것 같아. 그래서 3년 동안 내가 타보고 그럼 5,500만 원을 낼 테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 내가 이 차를 진짜로 사고 싶으면은 예를 들면 4,500만 원을 더 주고 저 차를 이제 사겠다라고 이제 계약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아니지만 3년 뒤에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 1억에 근접한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 가지고 관세 평가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경제적 내구연 동안 총 지급해야 될 임차료를 가지고 이 매매 가격을 추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사용기간 동안의 총지급 임차료에다가 이것을 구매 선택권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내가 최종적으로 이걸 구매하겠다라고 했을 때 추가로 얼마를 더 낼 때 그때는 관세평가 그때 가격을 가지고 총 지급한 임차료와 실제로 내가 이 물품을 구매하겠다라고 했을 때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금액을 다 합쳤을 때 그때는 관세 평가를 해보면 그때는 단순하게 코스트 개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내 소유권이 넘어오거나 아니면 소유권이 근접하게 넘어오기까지 경제적 예고년이 끝날 때까지 지급한 비용을 보니까 결국은 이 밸류랑 코스트를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겠더라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여기다가 5,500만 원을 내고 플러스 4,500만 원을 더 내면 이 차를 다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거래를 할 거예요. 이렇게 거래 안 하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돈이라는 건 항상 이제 가지고 있으면 뭔가 이자가 생기고 뭔가 활용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당장에 1억을 다 낸 사람과
결과적으로는 한 3년에 걸쳐가지고 1억을 낸 사람에 똑같이 하면은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상업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다가 이자, 인터레스트가 붙어서 총 지급 금액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 1억짜리 자동차가 맞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이런 계산, 이거 이제 총 지급 임차료겠죠. 그 다음에 이게 구매 선택. 그다음에 이자. 이제 이건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 거래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거래는 뭐 상상 속에 있는 거래고 안 일어난 거래고 내가 실제로 저 차를 렌트 방식으로 구매를 하면 결과적으로 실제 하는 금액은 요만큼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임차료와 구매 선택권을 행사할 때 실제로 이제 인수하기 위한 추가 비용 근데 분명히 대금을 늦게 지급하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가 들어갈 거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관세 평가적으로 봤을 때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관세 평가를 하는 건데 얘가 문제인 거예요. 얘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이 이자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나는 1억짜리 차를 뭐 한 1억 2천을 주고 사는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이자 때문에 2천만 원을 더 낸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천만 원을 포함한 저 자동차 값은 1억 2천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1억 그냥 이 2천만 원을 뺀 이 두 가지만 해서 1억으로 봐야 될까? 이제 그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만 계산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연불이자 개념 생각나시죠? 연불이자 개념. 예를 들면 대금을 늦게 지급함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는 관세평가에서 가산하지 않는 계산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지금 크게 이해하시기로는 임차료랑 구매 선택권이 지급되면 그걸로 그냥 끝난 거지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가 있으면 그 이자는 빼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임차물품 수입물품 과세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이자를 빼는 방법이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자를 빼는 방법. 그래서 이제 이런 계산은 결국은 뭐냐면 제가 이제 실제로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뭐 예를 들면 나는 매달 뭐 1,500만 원씩 이렇게 A가 1,500만 원이면 1,500만 원씩을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이제 뭐 렌트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계산을 하겠죠. 매달 뭐 1,600만 원씩 매달 주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 차값 1,500만 원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이자도 다 계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매달 뭐 1,600을 주면 3년 동안 쓰고 그 다음에 뭐 구매 선택권으로 뭐 플러스 얼마를 더 내면 차를 가져갈 수 있고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표현이 이것들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이자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은 뭐 10,000원인데 1,000만 원인데 1년 지나면 1,100만 원이 되고 1,20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1,200만 원이 현재 가치로 돌렸을 때는 얼마일까를 계산하는 게 아까 이 이자를 총 납입금에서 빼는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계산인데 뭐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이자 계산 우리 회계하실 때도 뭐 현재 가치 이런 거 공부하셨을 때도 충분히 아실 텐데 뭐 예를 들면 그냥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현재 가치가 있고 미래 가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뒤로 갔을 때는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보면 이 뒤로 보내는 방법은 1 플러스 R 이자율이죠. 그죠? 뭐 10%면 A에다가 1.1 110%를 곱하면 한 기간 갔을 때의 가격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복리 개념으로 보면 얘가 원금이 되고 얘가 이제 한 번 더 가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때는 이제 요거를 기초로 해서 여기다가 1 플러스 R을 한 번 더 곱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두 번 가면 A에다가 1 플러스 R에 뭐 제곱 뭐 이런 식의 개념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가는 방법인 거고. 근데 뭐 반대로 뒤로 가는 방법은 똑같아요. 뒤로 가는 방법은 뭐 A가 한 번 뒤로 가면 1 플러스 R이 되는 거고 두 번 가면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 복리 개념일 때
그러니까 단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특정한 이자가 턱턱 붙는 개념인데 복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한번 이자가 붙고 거기에 이자가 또 붙고 이 개념일 때는 항상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관세평가에서는 뭐 그렇게 깊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좀 현재 가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뭐 예를 들면 똑같이 A 똑같이 뭐 매년 뭐 1,500만 원씩을 뭐 임대료로 지급을 한다. 그때의 현재 가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때는 현재 가치를 굳이 다시 계산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죠? 원래 여기 이 시점을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A가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한 번 와야 되니까 현재 가치로 하면 이 되는 거고 얘는 두 번 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제곱이 되는 거고. 그죠? 이게 뭐 이제 하면 S로 돼서 이 세 가지가 현재 가치, 세 번 납부한 거의 현재 가치. 다시 말해서 이 이자를 뺀 비용이 뭐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을 해버려도 되고 이게 조금 길어지면은 뭐 여기다가 뭐 1 플러스 R을 나눈 걸 한 번 더 빼가지고 뭐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거? 이거 이제 쭉 길어졌을 때는 계산하는 방식이 이렇게 해서 얘랑 똑같은 식에다 1 플러스 R을 한 번 더 나누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쭉 한 번에 빼버리면 뭐 얘랑은 없어지고 남는 거는 A 더하기 얘는 뭐 얘랑 얘는 빠지니까 얘만 남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S로 묶어버린 다음에 뭐 그러니까 결국 여기 위에는 R만 남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버리는 방식인데 뭐 이거는 좀 더 이게 훨씬 길어졌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 결국은 뭐 두세 개 정도가 문제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요거 이렇게 계산을 쭉 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거는 크게 보면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복리 개념이니까 이렇게 R 제곱이 계속 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초일 말일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거는 초일 개념이거든요. 초일 개념. 그러니까 얘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말일 개념은 이런 거죠. 지급을 요때 하는 거. 요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얘는 올 필요가 없고 얘는 한 번 오고 얘는 두 번 왔으면 되는데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와야 현재 가치가 완성되는. 그래서 뭐 초일의 개념인지 말일의 개념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러니까 그럼 이것도 산식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얘는 한 번도 안 왔는데 얘는 한 번 와야 되니까 예식이 이게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겠죠, 하나씩.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도 좀 개념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뭐 좀 문제가 나와도 계산기 있으니까 이렇게 갖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개념 정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단리랑 복리 개념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임차물품 한번 좀 보실 것 같고 이렇게 뭐 이 정도 이제 큰 틀에서 이해하시고 실제 이제 법이랑 협정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씩 또 조금 더 볼게요. 자, 24페이지 고시 33조부터 한번 보면 고시 33조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임차 수입 물품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1방법은 수출 판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배제된다라고 하는 게 맞고, 그죠? 근데 만약에 2방법, 3방법은 충분히 쓸 여지가 있죠. 임차 수입 물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동차가 1억짜리 자동차가 다른 사람이 똑같은 벤츠 1억짜리를 누가 수입해 온 게 있다라고 하면은 2방법, 3방법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까지 내려올 이유도 하나도 없죠. 뭐 현재 가치 뭐 구할 이유도 하나도 없죠. 그냥 끝.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자동차를 사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면 이제 2방법, 3방법 내려가겠죠. 4방법, 5방법까지 쭉 내려가겠죠. 그렇게 이제 하다가 쭉 내려와서 1방법부터 5방법까지 쓸 수 없고 그것을 신축 적용 방법도 쓸 수 없을 때는 6방법으로 내려와서 여기서도 보면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과세액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순차적으로 결정을 한다. 그래서 그럼 첫 번째, 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 수입 물품의 가격을 알 수 있으면 그 가격을 먼저 써라. 만약에 1억짜리라는 게 확실하면 1억을 갖다 써라. 왜냐면 이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계산은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총 1억 2천을 납입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는 거래를 했는데 이게 실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1억이라는 게 확실하면 그거 먼저 쓰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임차 수입 물품의 산출 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 수입 물품의 가격이 1억이라는 게 확실하면 그 가격을 먼저 써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당 임차 수입물품의 수입물품 내지는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 자료에 기초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 갖다 먼저 써라라는 것이 두 번째 순위예요. 그죠? 그러니까 1억짜리라는 것이 뭐 공개된 가격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 가격 먼저 써라라고 하는 게 제일 원칙이고 자, 그런 그것들이 없었을 때는 결국 이제 이 실제로 지급한 가격 가지고 뭔가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해당 임차 수입 물품이 경제적 내구 연원 동안 지급될 총 예상 임차료를 기초로 해서 계산한 가격.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10년 탈 수 있는 차라고 하면은 10년 동안 최종 얼마를 내면 이 차 인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면 그걸 갖다가 먼저 써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은 내구 연원 동안 경제적 내구 연원 동안 지급할 총 예상 임차료라는 말이 중요하겠죠.